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몰입인데요. 몰입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갑자기 제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평소에 떠오르지 않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요. 기분도 좋아서 그 상태에서 몇 주일 지나면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행복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정복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했더니 이미 저보다 먼저 이 얘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피터팬을 쓴 제임스 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사실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좋아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되고 일도 잘 풀리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은 금방 안 돼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육 철학이 뭐냐면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 체험시킨다는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움은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 셈으로 이제 더하기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2개 더하기 3개. 그럼 이제 칭찬을 해줘요. 얘한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3개 더하기 5개도 하죠. 애는 굉장히 힘겹게 하죠. 이렇게. 그럼 칭찬을 해줘요. 너 참 잘한다. 그걸 한 10번 이상 하면 애들가 다 맞히죠. 어렵지만 다 맞춰요. 그죠? 칭찬을 해주면 애가 또 내달라고 그러고 또 내달라고.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걸 낼까 하고도 또 뭐 5개 더하기 3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사기가 이제 올랐어요. 10개가 넘는 걸 내주는 겁니다. 뭐 8개 더하기 5개. 이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하다가 이게 10개가 넘어가면 애 표정이 바뀌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는 불가능한 거야. 손가락이 10개밖에 없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막 고민하다가 영감이 떠올라요. 내 발가락을 쓰면 되겠다. 아니면 엄마 손가락을 빌리면 되겠다. 이런 영감이 떠올라서 해결을 하죠. 그때 이제 도파민의 쾌감이 분출이 돼서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그 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 행복을 이해하려면 즐거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즐거움이 증폭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증폭이 되면 희열. 그러니까 즐거움이 증폭되면 희열이 되고요. 희열이 증폭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이제 관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면 한 2시간짜리 영화가 있으면 1시간 3, 40분은 주인공이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고생하다가 마지막 1, 20분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생을 할 때 관객들은 똑같이 그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이 동화가 돼요. 같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공을 할 때 희열을 느끼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요소에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통.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피하려고만 그런 게 아니고 그쪽으로 더 행복을 증가시키는, 희열로 바뀌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도전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입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몰입을 할까요? 언제?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몰입을 해요.
예, 그때 만약에 몰입이 안 되고 얼룩말이 도망갈까 말까 하면 몰입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 잡혀 먹혀요. 그래서 저렇게 중대한 순간에 몰입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몰입은 진화론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순간에 나의 모든 능력을 풀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몰입이 안 돼.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말도 몰입을 하는데 사람이 왜 몰입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 얼룩말이 막 하도 저걸 많이 쫓겨봐가지고 달리는데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절대로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얼룩말은 저걸 즐겨요. 저 때만큼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자 이렇게 자기가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면 일부러 사자 무리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우리가 능동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저런 몰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 게 뭐냐면 그 암벽 등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줄을 타고 그러면은 몰입이 유도가 돼요. 또 우리가 언제도 몰입을 하냐면 아이들이 전자오락을 할 때 몰입을 하죠. 또 우리가 테니스를 칠 때, 골프를 칠 때 스포츠 활동에 몰입을 해요. 그러면 왜 전자오락을 할 때 몰입이 되느냐는 거죠. 몰입은 목숨이 걸린 것처럼 중대한 순간에 유도되는 건데 전자오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테니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골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뇌는 전자오락이 뭔지를 모르고 테니스가 뭔지를 모르고 골프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상황의 중요성을 판단하냐면 들어오는 신호로 판단합니다. 근데 아이가 막 전자오락을 하는 거야. 뭐 자기가 조금 위험하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자기가 죽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몇 시간 동안 얘가 밥도 안 먹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가 지금 목숨이 걸린 전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몰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몰입에.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몰입하는 모든 활동의 공통점이 뭐냐면 풀가동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지적인 몰입을 하면 지적인 능력이 풀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태가 우리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고 기량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 뭐 전자오락, 골프, 농구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저런 우리가 몰입을 쉽게 하는 활동들의 특징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이렇게 그냥 뭐가 어려워 뭐 다들 하는데 그러는데 동물한테 농구를 한번 시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걸 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내 능력을 풀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그러니까 풀가동이 되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활동을 하려면 풀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내 능력을 풀가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몰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몰입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은 내가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차근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일주일 남은 수능 준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혼신을 다 했는데 지긋지긋했다. 그건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신을 다 했는데 지긋지긋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수동적이 됩니다. 그런데 혼신을 다 했는데 좋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 적극적이 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은 혼신을 다하는데 좀 더 하는 겁니다. 더 해서 몰입에까지 가는 거예요. 몰입에 불을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다 이렇게 끝나요. 또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제가 제가 사실은 원래 몰입을 제가 책으로 소개할 때는 난제를 해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난제를 해결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내가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요.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 뭐 입시, 고시, 뭐 그런 시험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몰입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절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메일이 많이 오는데 제가 어느 그 사법준비생의 그 사법고시 준비생의 그 사례를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한테 온 메일인데요. 최근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되어 절박한 마음에 교수님께 메일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정말 뛰어난 주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경쟁하며 그냥 평범한 수백 명 중 하나에 불과한 제 처지에 대해 열등감도 느끼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시절 학부 3학년 시절에 우연히 들은 민법 수업이 너무 재밌었고 학점도 좋아서 이것이 내 길인가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뭐 2년간은 공익근무도 하고 세 번째 이제 시험 계속 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은 1차가 됐어요. 근데 2차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사귀어왔고 결혼까지 약속한 이제 여자가 떠났어요. 그 여자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여자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하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남자도 나이가 동갑인데 나이가 뭐 30이 돼 가는데 이 남자 하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1년 이상 계속 다른 사람 만나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막 잠도 안 오고 막 강제적인 몰입 상태에 빠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처절한 상태예요. 그런 메일이 저한테 많이 와요. 제가 뭐 바빠서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제가 이제 몰입하는 법, 의도적으로 수업 공부에 몰입하는 법을 제가 멘토링을 해줬습니다. 그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단 수면이 부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잠의 역할이 있습니다. 낮에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그런 물질,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잠잘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 뭐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일회성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풀가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풀가동을 하면 몰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풀가동을 하는 방법은 우리 뇌가 목숨이 걸린 상태라고 착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2-3시간 공부했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쉰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도 하고 잠깐 한 1-20분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목숨이 걸린 거라고 착각을 할까요? 목숨이 걸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2-3시간 지나도 계속 화장실을 갈 때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흉내를 내주는 겁니다. 흉내를. 그러니까 일부러 1-2시간 공부하고도 화장실 갈 때도 계속 공부한 거를 이렇게 내면서 아까 공부한 게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풀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두뇌를 풀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몰입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을 1초도 쉬지 않고 한다. 그다음에 이거를 실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자니까 일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숨이 가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테니스를 쳤는데 학생들은 농구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뭐 샌드백 달리는 것도 좋고 뭐 해서 간단한 운동이 아니라 헉헉대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영도 좋고요. 너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이것만 하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실천한 사항 하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할 거 하나를 하라 그러면 저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쉽게 경험할 때가 데이트할 때입니다. 데이트할 때 자나깨나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제 몰입을 경험하는데
팔자가 좋아서 이성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A라는 사람을 만나고 화요일은 B라는 사람을 만나고 수요일은 C라는 사람을 만나면 몰입이 안 돼요. 네,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한 사람한테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어느 하나를 진득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장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이라고 저는 하는데 내가 공부할 때 어디가 쓰일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뇌의 어느 부위, 예, 저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느 부위죠. 거기는 풀가동시키고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거기는 휴식을 취해주는 겁니다. 휴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저는 휴식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두뇌는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훨씬 집중도 잘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 에너지가 뺏기는데 안 뺏기고 필요한 데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영의 초보자들은 온몸에 힘을 주고 하죠.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는 안 나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뭐 한 10분만 해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다 쓰고 실제로 속도 내는 데는 거의 안 가고.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 힘을 빼죠. 필요한 부위만 이렇게 하니까 몇 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싱킹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건 머리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몸은 편하게 하고 온몸에 힘을 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절실한 기도를 할 때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집중은 돼 있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몸은 이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중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최대의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집중을 하면 지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로우 싱킹이고요. 그래서 이완된 집중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몸을 편안하게 하고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졸립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간 거예요. 졸리니까. 우리는 졸리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졸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졸리면 선잠을 자면 되니까. 선잠은 1, 20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딱 엎드려서 선잠을 자고 나면 내가 공부를 한 2시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기 기억으로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집어넣으려니까 힘든데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싹 옮겨놔가지고 이걸 비워놔요. 그러니까 머리가 개운하고 훨씬 기량이 올라가고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게 선잠의 효과니까 선잠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선잠 자면 비워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졸리지가 않는 거야. 졸리면 선잠을 자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졸리지 않더라도 막 집중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잠을 그러니까 일부러 청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일어나면 또 머리가 개운해요. 어떤 학생은 저는 선잠을 자려고 잤는데 1시간 이상을 잤어요. 그거는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수면이. 그러니까 제가 수면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더 자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 더 자야 돼. 부족한 잠을 다 채우고도 또 졸린 게 선잠이에요. 그다음에 이해 위주, 생각 위주인데 뭐냐면 두뇌를 풀가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가서 자꾸 피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걸 피하고 에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선생님도 야 그렇게 그러면 에어버려 뭐 이렇게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애우는 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애우는 거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건 도전을 하는 거죠.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 것들이 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두뇌가 풀가동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 생각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사법고시에서 생각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법원 판례를 다 외워야 된답니다. 그 학생의 말에 의하면 암기해야 될 양이 살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법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일단 내가 먼저 답을 내고 그러면 나의 모든 지적인 법적인 지식을 다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정답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맞는 거는 맞는 거죠. 틀린 거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가. 내가 뭔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암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미지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잘 모르면 이제 해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안 올라가요. 미지의 문제가 있으면 도전을 해요. 그래야 두뇌가 풀가동이 되잖아요. 해답을 안 보고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 글의 주제는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걸 봐버리면 답이 금방 보이잖아요. 이게 3번이다. 그러면 두뇌를 또 안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관식으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이걸 안 보고 내가 스스로 찾아내려고 계속 몇 번 읽어도 상관없어요. 30분이고 계속 다시 읽고 내가 주제란 뜻을 모르나? 그러면 주제는 찾아봐도 돼요. 주제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도전을, 머리를 풀가동. 그다음에 이제 선다형인데 1, 2, 3, 뭐 내가 1번, 2번은 아닌 거야. 3번 아니면 4번이 맞는 거죠. 그러면 아무거나 찍어요. 그리고 이제 해답을 맞춰보는데 그것도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확실하다. 3번 아니면 4번이다. 그러면 계속 읽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찾아보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이걸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그럼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3번이 아니고 4번이다.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구별할 수 없는 실력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으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인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다가도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도 몰입이 안 돼요. 한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에너지의 8, 90%를 잡아먹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그래요. 그렇지만 과정은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1초도 쉬지 않고 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한치의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겠다. 그런데도 결과가 걱정이 되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혹시 떨어질까 그래도 걱정이 되면 떨어지더라도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선택과 집중인데요. 뭐 저거는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남겨놨다 시험을.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A라는 과목 제일 부족한 걸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제일 부족한 거를. 그러면 한 이틀간은 내가 뭐 이 A라는 과목을 한다. 그러면 A라는 과목에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모르고 있는 데를 박스를 쳐야 돼요. 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것을 절대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 머리 두뇌 가동률을 올려야 좋거든요. 시험장 때 최선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다른 건 찾아봐도 되고 물어봐도 되는 거고. 이해가 가장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내가 불완전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고요.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 모르고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박스를 해놓으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우리는 목표가 명확하면 하고 싶어 해져요.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관역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뭐 하나씩 던집니다. 거기다. 우리는 목표가 명확하면 자꾸 그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내가 명확한 거를 표시를 딱 해놓으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을 시켜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이제 하는 거고요. 무한 반복 기능의 활용인데요. 뭐 저거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저걸 쓰면 좋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 스마트폰의 이제 앱 기능이 무한 반복을 이렇게 해줘요. 뭐 그러면 영어를 뭐 원어민이 하는 걸 무한 반복 틀어놓고 세수하다가 틀어놓고 제가 따라하면 되는 거고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공짜로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을 하면 스님들이 참선을 이렇게 하실 때는 몰입을 잘 하시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그러면 몰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몰입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남야부타불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럼 몰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암기는 최소화해야 되지만 꼭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시 공부에서도 암기해야 될 게 많대요. 암기가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다 짤막짤막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거를 자투리 시간에 무한반복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면 나는 따라하면 제일 좋은 거고, 뭐 양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 따라하지 못하면은 마음속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목이 아파 그러면은 입술로 따라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굉장히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만해도 그 무한반복을 하면 다 집중이 돼요. 아, 교수님 진짜 교수님 만날 걸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알았으면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이 계속 한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 하면은 머리가 터질까요? 어떨까요? 4주가 지났을 때 한번 제가 이메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몰입한 지 31일째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면서 어색합니다. 휴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휴식 없이 계속 공부해 오는데도 지겹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하다니요. 몰입도가 올라간 거예요. 저게 9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게 9주차입니다. 3월 1일이고요. 전체적으로 몰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념도 약간 줄었고 현재 컨디션도 좋으며 몰입도도 약간 오른 듯 싶습니다. 상념은 다른 생각은 안 난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가끔 나는데 그래서 몰입도가 떨어진대요. 교수님, 최근에 올림픽이 있었죠. 4년 전 지난번 올림픽 때 그때도 고시생이었음에도 그때는 정말 올림픽 경기들을 열심히 챙겨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은 개막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몰입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입장에서 그 여자친구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은 틀림없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의 그 여자친구 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 여학생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 되면 몰라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합격하고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서 잘 되면 뭐 놔두고 이제 안 됐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좀 합격하고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미리 한번 연락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또 그렇게 서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험 끝나고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결과를 볼까요? 결과가 9월 30일 날 이제 나왔는데요.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보통 시험 끝나고 막 사람 만나고 하는데 한 2주 동안 만났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래. 다시 몰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에 몰입하겠다고. 그래서 영어는 이제 무한 반복 그걸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수학이 더 중요해요. 사실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학입니다. 창의성을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그 수학 문제를 해답을 보지 말고 이제 하는 거 그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했습니다. 2주 동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 학생은 그래도 조금 이제 사법고시니까 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부산 국립대에 다니는 그 어떤 학생이 이제 그렇게 안 했대요.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나이가 30이 됐는데 이제 백수로 이제 있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여기 있네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남성입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그다지 공부에 열을 올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시간을 투자할 때도 저는 특출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 번도 인생에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졸업 후에도 무사 안일함으로 시간만을 보냈을 뿐입니다.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저는 정신적 성숙함이 떨어지는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몰입은 조금 더 늦어요. 그런데 이 학생도 잘 하는데 이 학생은 6월 달에 시험인데 자기가 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안 될 거고 2년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특히 영어가 가장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영어를 하나 틀렸대요. 이제 영어하고 국사를 좀 하고 갔는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몰입을 아주 잘해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메일을 하나 보여드리면 27주 차인데요. 공부가 재밌다는 말은 그저 특수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몰입도가 올라가니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끊임없이 잔잔한 충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자신감, 여유를 가지게 만들어 어느새 저도 자연히 공부가 재밌는 사람의 반열에 오르다니요.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제 풀 가동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그 일주일 남은 수험생을 위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해주면 그날 수험 당일날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대학 시험 볼 때는 본고사가 있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전날. 그날 잠을 못 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악의 컨디션의 시험을 봤는데 제가 또 한 번 중요한 시험이 대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인데 그거는 이틀을 봐요. 첫날은 과학하고 영어하고 과학을 보고 이튿날 오전에 전공 1, 오후에 전공 1을 3시간씩 보는데 이틀간 잠을 하나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요한 시점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법을 몰랐는데 저도 그게 중요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어떨지를 모르고 저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몰입을 해보니까 이게 최상의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그 시험 볼 때 최상의 컨디션을 이제 만드는 법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윤인구 아나운서님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최선을? 저도 시험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어떻게 몰입을 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중요한 순간에 공부 면접이다 잘했잖아요. 뭐 이게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더 잘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깨에 힘을 빼는 게. 네. 아닌가요, 제가 근데? 이제 몰입을 하면서 제가 몰입에 잠이 안 와서 운동을 한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몰입되는 건 좋은데 잠이 안 오니까 잘못하면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상태가 되면 몰입이 되면 좋은데 이게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쭉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언제까지 좋아지냐면 한 달가량은 계속 좋아져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저는 한 40분. 보통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수험 공부하는 애들은 3, 40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한 달 전이 되면 10분 늘리라고 그래요. 운동을 좀 늘려라. 오히려 늘려야죠. 네, 이제 더 그런데도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더 늘리라고 그래요. 1시간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라. 몸을 지치게 해라. 그게 첫날은 잘 몰라요. 첫날은 뭐 누구나 그래도 운동하니까 가뿐함을 느끼죠. 이튿날 3일, 4일 되면서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져요. 그게 한 달까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늦었는데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상의 컨디션을 그날 최상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두뇌 가동률을 올려야 되니까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 위주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까지는 몰입을 활용해서 이제 뭐 그런 중대한 순간을 이제 적응하는 거고요. 몰입의 사실 부가가치는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부족한 게 창의성인데,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때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에서 출발점이 되는 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재능이, 지적 재능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천적인 거라면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머리는 선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 걸 애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육이 후천적인 것이다. 우리의 지적 재능이 후천적인 것이다. 우리가 교육을 올바로 하면 아인슈타인도 될 수 있고 뉴턴도 될 수 있다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의 머리를 닮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게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데
지금 뇌과학자들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지적 재능은 후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뇌를 보니까 시냅스라고 한 것이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돼 있어요. 생존에 의한 배고프면 괴롭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만 만들어놓고 나오고 나머지는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뇌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비상태로 놔둬야지. 내가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놓고 내가 뇌한테 어떤 요구를 하면 요구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한테 어떤 요구를 할 거냐 이제. 내가 머리가 자꾸 우수해야 된다. 그러면 뇌는 우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요구하면.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뇌 발달의 원리를 저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후천적이잖아요. 그럼 후천적이면 우리 두뇌가 어떻게 원리가 도대체 두뇌 발달의 원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한 분이 있는데 토마스 울시라는 분이 생후 2, 3일로 수염을 제거한 쥐의 뇌세포의 변화를 봤어요. 이게 쥐의 수염이고요. 그러니까 쥐들이 그 깜깜한 쥐구멍을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니잖아요. 그게 수염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로 다, 예. 그게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수염에 해당하는 뇌세포들입니다. 이게 뇌세포들인데 이 수염을 옆으로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제거를 했고 며칠이 지나니까 그 수염, 그 뇌세포가 싹 사멸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염이 제거되니까 신호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뇌세포들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지만 에너지는 축내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에너지는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포가 많으면 우리가 생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에너지만 쓰니까 사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수염이 없으니까 옆에 수염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수염들의 뇌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쓰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더 줘서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서 뇌세포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보세요. 뇌세포가 사멸되는 게 빠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뇌세포가 발달되는 게 느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더 빨리 이게 뇌가 나빠지는 거예요. 뇌가 좋아지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빠지기는 금방이다. 이런 거예요. 세로로 제거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제거했더니 전부 다 사멸이 됐어요. 사용되지 않는 뇌세포는 퇴화가 되고 사용을 많이 하면 발달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뇌의 작동 원리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으면 응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 저 원리에서 발달시키면 되는데 우리 몸이 얼만큼 진화에 적합화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도전과 응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방 주사라는 게 있어요. 백신을 놓는다는 거는 내가 어떤 예방 주사를 놓으면 뭐냐면 약화된 균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 같아요. 균이 들어왔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죠.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균이 들어와도 이겨내는 게 우리 몸의 원리예요. 그게 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응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도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응전을 해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내 두뇌에 도전을 줬느냐, 내 머리를 가동시켰느냐 이렇게 그거를 가동시키면서 살아야 되고 가동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천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20세기의 천재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뇌과학으로 아인슈타인을 이해해 보니까 다 선천적인데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그럼 다 후천적인데 어떻게 됐을까? 결국 계속 도전을 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은 뭐 인구는 1,400만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노벨상은 한 25%를 유대인이 타요.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 매년 유대인이 빠진 경우는 없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이 유대인 학생, 아이비리그의 한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 학생. 교수는 더 많고요. 교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냐면 미국 내 유대인이 버는 돈이 그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이 우리가 버는 돈의 23배 정도 돼요. 1인당 비교하면.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영재 교육기관보다 더 영재 교육을 잘 시켜요.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부모님이 그게 왜 그렇게 되니?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게 식탁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를 괴롭히는 거죠. 부담 가는, 그죠? 근데 부담이 가야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재미있는, 그 부담을 넘어야 재미있는 거예요. 계속 그 훈련을, 뇌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질문, 토론, 끊임없이. 그거를 쭉, 그게 생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발달한 거죠. 머리를 계속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하고 유대인 교육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유대인 교육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이 교육열이 높습니다. 저희도 높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이제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자식들한테 훌륭한 두뇌를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 두뇌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훌륭한 학벌을 남겨주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틀어진 겁니다. 그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그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훌륭한 두뇌를 남겨주려고 했으면 달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학벌을 가져요. 유대인들이 하버드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두뇌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뇌가. 학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두뇌는 후천적인 거란 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몇천 년 전부터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지적인 도전을 시켜서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토론 위주, 질문 위주, 생각 위주의 학습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사설학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암기 위주 뭐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지적인 도전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저희는 지적인 도전을.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고 뭐 공부하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중에 보면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다고요. 유대인들 지금 산업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창조 경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경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중요한 팩터가. 구성원이 창조적이어야 돼. 구성원이 창의적이어야 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 존 스타트 그 영재 교육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존 스타트 밀의 아버지가 그 존 스타트 밀을 학교를 안 보내고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한 것이 존 스타트 밀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 존 스타트 밀은 그 뭐 질적 공리주의 뭐 이렇게 그걸 주장하고 뭐 그야말로 천재죠. 자유로 뭐 그야말로 천재인데 그 존 스타트 밀이 자서전에서 밝힌 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은 절대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영국도 주입식이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혼자 힘으로 스스로 알 때까지는 절대로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계속 지적인 도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큰 성공을 이제 거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나 유대인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의 교육에서는 지적인 도전의 요소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이 고생을 시키는 거죠. 쓸데없이 뭐 고생을 시키는데 지적인 도전을 이렇게 함으로써 재미를 느끼죠. 그게 몰입 효과가 나타나. 두뇌를 풀가동하니까 몰입 효과가 나타나서 꿀처럼 달다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인 도전에 더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뭐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은 안 받아도 어떤 요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데 아주 공통적인 요소. 정주영 회장이 뭐가 달랐죠? 이분이 뭐를 하라고 부하 직원한테 맡기잖아요. 하라 그러면 부하 직원이 이거 이래서 안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너 해봤어.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도전 정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그거에 피하지 않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전 정신이 길러질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중요한 건데도 우리는 고민을 안 하잖아요.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 도전 정신이 길러져요.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능력도 후천적이고 그 성공에 가장 필요한 도전 정신도 후천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관점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천적인 어떤 기질이 있는 겁니다. 기질이 있는데 이게 잘하다가 거기에 적합한 도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고 또 성공하니까 또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뇌가 바뀐답니다. 그걸 이제 승자, 위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 승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 동물의 세계에서 순놈들이 서로 싸워서 제일 강한 애가 이제 암놈을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강한 애가 있는데 약한 애가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을 더 약한 상대를 싸우게 만든대요. 그럼 이기잖아요. 그걸 몇 번 한 다음에 그러면 강한 애를 이긴대요. 그러니까 성공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 경험도 후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성공 경험을 많도록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학생, 제 그 지도 학생을 이제 소개를 할게요. 제 지도 학생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이 서울대를 이렇게 나와서 성적도 똑같아요. 3.6 학점도 다 똑같은데 A라는 학생은 너무 연구를 잘해. 너무너무 잘해. 도전 정신도 강하고 뭐 얘는 지금도 뭐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이고요. 나중에 사회 나갔는데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요. 그 회사에서 이런 애는 처음 본다 할 정도로 잘해. 같은 학년도 같고 취미 활동도 같아요. 둘 다 농구반이에요. 이 B라는 학생은 똑같은 대학이고 학점도 똑같은데 전혀 못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특질이 있는데 성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서울대 들어가고 학점도 똑같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A라는 애는 보면 유대인 방식으로 가깝게 도전을 했어요. 아버지가 과학고 선생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답을 보지 말고 풀어라.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게 성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뭐 모르는 걸 해답을 봐도 아는 거고 스스로 풀어도 아는 거니까 그게 시험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구별이 되죠. 얘는 항상 도전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 연구는 이제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 해답을 보내는 해답도 없는데 나보고 뭘 해결 안 된 걸 하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해답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할 텐데 그리고 나 이딴 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늘 미지의 문제에 도전해서 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태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토론 위주의 문화를 할 수 없다. 바뀌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입니다. 일본에 노벨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옛날에 본고사가 무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시킨 거예요. 도전을 시키면 된다.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뭐 하브르타 교육 이런 거를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원리는 지적인 도전을 시킨 거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독일, 뭐 영국 다 그렇게 한다. 그 독일의 교육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이게 더하기를 시킨대요. 뭐 1부터 20까지.
안 가르쳐 준대요. 손가락으로 하든 발가락으로 하든 안 가르쳐 준대. 도전을 시키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 그 강원대학교의 어떤 국립대학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해. 네. 그 학생을 제가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도전이에요.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게 도전인데 하도 이제 저는 이제 너의 강점은 성실함이다. 너는 남보다 열심히 그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실함인데 넌 그걸 가지고 있는데 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서 또 생각을 안 해. 뭐 지도교수가 뭔가 못마땅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2년 동안 그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나는 생각을 하는 이 학생은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할까 해서 하루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실험하지 마. 생각만 해 이렇게 했어요. 네가 얻은 데이터가 뭘 의미하고 그게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고 생각만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만 했더니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더래요. 너무 괴롭더래요. 자기는 실험하는 스타일인데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도교수가 자기 스타일을 모르고 생각하라니까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 몰래 실험을 하려고 그랬대요. 하도 괴로워서. 근데 걸리면 혼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10일째가 되던 날 작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이 학생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룹 미팅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학생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생각 없이 열심히 실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학생한테는 쉬웠나 봐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생각을 처음 하는 애는 어렵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생각 없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보다 지난 2개월 동안 아침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더니 그 결과가 훨씬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한 만큼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학생이 논문 자격 시험이 있어요. 박사 학위는 다 해놓고 논문 자격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딜레이가 돼요. 2번을 떨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졸업도 늦게 됐는데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학생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나 이제 고민하던 차에 저는 이제 그게 지능이 후천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 학생은 열심히 하니까 방향만 제가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대 A라는 학생 어릴 때부터 해답을 안 보고 풀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중고등학교 이제 6개월 동안 실험실 안 나와도 좋다.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하나 해서 네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거는 넘어가라. 그건 도전이 아니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만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라. 20분 만에 해결되는 정도 난이도로 해라.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떤 걱정이 드냐면 학생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못한다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저한테 중고등학교 문제를 하라니 이럴까 봐 걱정이 됐는데 이 학생이 다행히도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실험입니다. 이제 과연 도전을 시켰을 때, 도전과 성공 경험을 6개월 동안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학생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큰 회사,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해결사가 됐어요. 네. 거기에 뭐 외국 박사, 서울대 카이스트 박사들 거기서 1등을 하고 네. 그 이메일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가 도전과 응전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두뇌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두뇌를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몰입을 하면서 이제 저희 분야면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들을 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막 해결했어요. 어떤 거는 몇 개월 만에 해결하고 제일 오래 걸린 게 1년 반. 그렇게 되니까 간땡이가 붓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했고 이제 또 그 다음 문제를 찾는
동안이었어요. 내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는 거야. 몰입 상태를 만드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전하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전하자. 그 문제가 뭘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가장 임팩트가 크고 중요한. 그게 뭐냐면 삶의 방정식, 행복의 방정식을 푸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풀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내가 문제를 풀자. 뭐 아직까지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뭐 계속 해야 될 거지만 지금 제가 얻은 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결국은 몰입을 하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기량이 올라가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런데 장벽이 있는 겁니다. 몰입에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장벽을 피하려는, 부담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르막길을 안 가고 내리막길을 가려는 이유는 본능이에요. 편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부담스러운 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려고 그러고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몰입을 하는 활동들, 뭐 전자오락, 스포츠 활동을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기꺼이 몰입의 장벽을 넘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왜 넘을까요? 그 몰입의 장벽을?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우리가 재밌으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벽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재주를 부리도록 하는 조련사를 보면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점프를 하고 그게 장벽이 있는데도 하는 겁니다. 왜? 먹이를 주니까. 그 도파민 보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쾌감을 보상으로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도전을 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서 즐거움의 쾌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약한 몰입을 해서 몰입을 했더니 즐겁다.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도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 쾌감을. 그러니까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했다. 그럼 도저히 못하는 걸 할 때는 고통이 있죠. 근데 내가 성공했어. 그때 주어지는 보상, 도파민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열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장벽을 쉽게 넘는다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몰입에 대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